아, 변호사님, 베트남에서도 필리핀에서도 다들 그렇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결국은 특히 한국인들은 제일 쉬웠죠. 돈만 주면 다들 고분고분.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히라야마가 비웃듯 내뱉은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파리의 한 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감동적인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파리의 가을은 유독 이른 아침부터 흐렸습니다. 팔레드 주스티스 법원 앞에서 저는 오늘 재판 준비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어요. 국제 투자자 사기 혐의에 대한 민사소송이었죠. 프랑스에서 흔치 않은 아시아계 사건이라 신중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복도는 여느 때처럼 분주했어요. 방청석에는 이미 몇몇 동양인들이 자리 잡고 계셨고 피고인 측 자리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히라야마 켄지. 파리 국제법조계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죠. 르페브르 변호사님. 그가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억양은 완벽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불편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첫 변론이 시작되고 저는 원고 측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아시아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구조적 사기 행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액 850만 유로.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했지만 히라야마의 표정은 여유로워 보였어요. 귀하의 주장은 흥미롭습니다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실패를 법적 분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재판장이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후 다음 변론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복도에서 히라야마가 다시 한번 저를 불러 세웠어요. 파리에서 활동하시는 한국계 변호사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만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프랑스 분이 이런 사건을 맡으시는 건 처음 보네요. 재미있는 선택이군요. 그의 말투에 숨은 의미를 곱씹으며 법원을 나섰습니다. 평소라면 샹젤리제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겠지만 오늘따라 발걸음이 다른 방향으로 향했어요. 15구 렐리앙스 거리. 우연히 발견한 작은 한국 식당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앞에 걸린 메뉴 사진들. 특히 윤기나는 빨간 닭고기 요리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양념치킨 18유로라고 적힌 메뉴판을 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르 메리디앙의 단골이었던 제가 이런 곳에 들어서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우연한 선택이 파리 법조계에서 조용히 진행되어 온 거대한 금융사기의 실체와 마주하게 될 시작점이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될 파리 한인 사회의 아픈 역사도요.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이미 저녁 8시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히라야마의 명함이 파리 야경을 받아 반짝였어요. 검은색 바탕에 은박으로 새겨진 글자들, 도쿄 파트너스 파리지사라는 로펌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눈을 비비며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투자금 흐름도를 그리다 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돈이 홍콩을 거쳐 케이만 제도로 다시 파리로 들어오는 복잡한 경로. 전형적인 자금 세탁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공개 번호였습니다. 르페브르 변호사님. 히라야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만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생제르맹대 프레의 카페 드 플로르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 중 하나인 그곳에서 그가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30분 후 130년 된 카페의 앤티크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투자 사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히라야마가 에스프레소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뢰인은 자금 세탁망의 일부일 뿐입니다. 더 큰 그림이 있어요. 그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제 의뢰인과 동남아시아 범죄 조직들의 거래 내역, 그리고 상당한 금액이 적힌 수표가 있었어요. 파리바 은행에서 바로 현금화 가능합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 물러나신다면. 순간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예쁜 겉면에 감춰진 추악한 제안. 1년 연봉과 맞먹는 금액이었지만 그의 말투에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48시간 드리겠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카페를 나와 센 강변을 걸었습니다. 파리의 밤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오늘따라 그 화려함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무심코 걷다 보니 렐리앙스 거리의 그 식당 앞이었습니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지만 주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일하시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창가에 비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히라야마의 명함을 다시 보았습니다. 은박의 반짝임 뒤에 숨은 어둠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프랑스 형법 제435조 부패 방지법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식당을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왠지 그곳에서 진실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침 7시 렐리앙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한인 식당 앞에 도착하자 할머니께서 물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아직 문 10시간 전인데 하시다가 제 표정을 보시곤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물으시는데 주방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90년대 말로 보이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한 남자분이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히라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사진을 가리키자 할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매만지시더니 창고 쪽으로 가셨어요. 잠시 후 먼지 쌓인 서류 뭉치를 들고 오셨습니다. 98년 우리 식당이 파리에서 제법 잘 나가던 때였어요. IMF로 한국이 어려웠을 때라 교민들 돕겠다며 그 사람이 찾아왔죠.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히라야마는 한인사회에 자주 나타났다고 해요. 한국은행과 연계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여러 한인 사업자들을 찾아다녔답니다. 남편이 그 사람 말만 믿고 200만 프랑을 대출받았어요. 가게를 담보로 잡혔죠. 서류를 펼치시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출 서류, 이자 납입 증명서, 독촉장들, 그리고 병원 영수증까지. 돈은 모두 사라졌고 은행에선 담보권 행사하겠다고. 남편은 그 충격에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수술비 마련하느라 친정 어머니 농지까지 팔았는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자리를 지킨 건 기적이에요. 프랑스 단골 손님들이 돈을 모아주셨거든요. 덕분에 은행 이자라도 갚을 수 있었죠. 서류들을 보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법이 똑같았어요. 현재 제 의뢰인 사건의 서류와 비교해보니 대출 조건부터 자금 흐름까지 마치 복사한 듯 일치했습니다. 할머니, 이 서류들을 잠시 빌려가도 될까요? 증거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주방에서 된장찌개가 넘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이러다 늦겠네. 일단 아침은 드셔야죠. 든든하게 먹어야 힘이 날 거 아니에요.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20년 전 이 자리에서 꿈을 이룬 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제가 마주한 사건의 시작점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들의 잃어버린 정의를 찾아드려야 할 차례라는 것도. 할머니네 가게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한복 저고리를 입은 노신사가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한쪽 구석에서 서류를 보고 있는데도 할머니와 노신사는 마치 오랜 습관처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셨어요. 김 회장님, 오늘은 된장찌개 드실래요? 순두부 드실래요? 오늘은 순두부로 해요. 근데 저기 앉아 계신 분. 할머니께서 저를 소개하셨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분이 98년도 파리 한인회 회장을 지내신 김영수 어르신이라는 걸요. 히라야마라. 김 회장님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그 사람 이름을 다시 듣다니. 회장님의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97년 말 IMF 위기로 파리의 교민사회가 흔들리던 때였대요. 렐리앙스 거리와 발라르가 교차하는 이곳엔 한국 식당만 12곳이 있었고 식품점 5곳, 미용실 3곳. 작은 한국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답니다. 처음엔 다들 속았지요. 일본 최대 은행과 연결되어 있다며. 실제로 초기에는 몇몇 가게에 정말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기도 했으니까요. 순두부를 드시며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좋았어요. 대출금도 제때 나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건이 바뀌기 시작했죠.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현금으로 이자를 받으려 하고. 결정적이었던 건 98년 12월이었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한 주 사이에 5개의 한인 식당이 문을 닫았어요.
모두 히라야마와 연관된 곳이었고 가게를 잃은 분들은 대부분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거리를 한번 걸어보세요. 회장님이 창밖을 가리키셨어요. 중국 식당이 된 곳, 빈 가게로 남은 곳. 다 우리 동포들의 꿈이 묻혀있는 자리예요. 할머니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오셨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나아졌어요. 새로 오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맞아요. 회장님이 말을 이으셨어요. 작년에 생긴 청년 사업가 모임도 있고.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지요. 왜 그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회장님이 종이 한 장을 건네셨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은 가게들의 명단과 연락처였어요. 젊은 변호사님, 이분들을 만나보세요. 대부분은 말씀하시기 싫어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날 오후 저는 명단을 들고 렐리앙스 거리를 걸었습니다. 20년이 넘은 영수증 한 장, 바래진 계약서 한 장.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증거들을 모았어요. 한 식당에선 낡은 금전 출납부를, 또 다른 곳에선 당시의 은행 거래 내역을 내어주셨습니다. 말씀은 적게 하셨지만 모두가 그때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작은 한국 마을의 골목골목에는 히라야마가 남긴 상처와 함께 그를 멈출 수 있는 진실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무소 제 책상 위로 노란 포스트잇들이 가득했습니다. 98년 12월 대출 계약서, 99년 1월 담보권 설정, 파리은행 거래 내역. 며칠 동안 모은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어요. 엘리즈, 중요한 걸 찾았어요. 동료 변호사 소피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프랑스 금융감독원의 98년도 특별감사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히라야마가 설립한 유령 회사들의 흐름이에요. 홍콩, 마카오, 그리고 파리. 모두 같은 수법이에요. 자금이 마치 세탁물처럼 여러 계좌를 거쳐 깨끗해지는 과정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패턴이 현재 제 의뢰인 사건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소피가 마우스를 움직이며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들이 진출하기 전 반드시 현지 로펌이 먼저 들어가요. 그것도 항상 베트남이나 필리핀. 그때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프랑스 주요 일간지에서 20년간 아시아 담당 특파원을 지낸 뒤부하 기자였어요. 르페브르 변호사님,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취재했던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히라야마에 대한 기록이 꽤 있더군요. 파리 5구의 카페 마방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의 노트북에는 당시 아시아 각국 신문들의 스크랩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베트남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수법이 똑같았어요. 현지 교민들 대상 투자 사기. 하지만 매번 기소 직전에 사건이 흐지부지 되더군요. 이상하게도 증거가 사라지거나 증인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료들을 넘기다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히라야마의 회사들이 설립되기 직전 매번 특정 로펌이 진출해 있었어요. 맞습니다. 뒤부하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그가 몸담고 있는 바로 그 로펌이죠.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어요. 단순한 사기가 아닌 조직적인 범죄였다는 거. 파리의 작은 한국 식당에서 시작된 이 사건이 아시아 전역으로 이어진 거대한 자금 세탁망의 일부라는 사실을. 엘리즈. 소피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방금 국제수사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90년대 말 아시아 금융범죄 특별조사팀에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어요. 변호사님,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당신이 건드린 사건은 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서둘러 할머니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가장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저녁 7시 할머니 식당은 영업을 일찍 마쳤습니다. 카운터에는 소피와 제가, 한인회 전 회장님, 그리고 몇몇 피해자분들이 둘러앉았어요. 할머니는 묵묵히 양념치킨을 튀기고 계셨습니다. 큰일입니다. 소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금 사무실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 우리 전산망에 침입을 시도했대요. 다행히 막아냈지만 전 회장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자의 수법은 여전하군요. 20년 전에도 우리 서류들이 사무실에서 자주 사라졌었죠.
할머니가 갓 튀긴 양념치킨을 내오셨습니다. 달콤하고 매콤한 향이 식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다들 드세요. 머리도 식히고. 할머니의 말씀에 모두가 살며시 웃었습니다. 식당 주인 중 한 분이 낡은 수첩을 꺼내셨어요. 제가 20년간 기록해온 거예요. 이자 납부 내역, 협박 전화 기록, 심지어 도쿄에서 온 수상한 팩스까지. 소피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베트남 교민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현지 피해자들이 증언하겠다고 하셨대요. 특히 97년도 사건이 중요할 것 같아요. 치킨을 먹으며 우리는 하나씩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파리은행의 대출 기록, 공증된 계약서들, 그리고 피해자들의 증언.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문제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틀 후면 히라야마가 답변을 요구할 거예요. 게다가 그쪽에서도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고요. 전 회장님이 양념 묻은 손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20년을 기다렸잖아요. 이번에는 실수 없이 가야. 갑자기 주방에서 할머니의 외침이 들렸어요. 아이고, 된장찌개가 넘쳐요. 우리 모두 순간 긴장했지만 이내 웃음이 터졌습니다.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들고 나오셨어요. 이것도 좀 드세요. 옛날부터 우리가 큰일 있을 때마다 이렇게 모여 앉아 먹었잖아요. 따뜻한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우리는 마지막 작전을 짰습니다. 각 피해자별 증거 정리부터 법정 제출 순서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검토했어요. 르페브르 변호사님, 한 피해자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에도 못 이기면 정말 끝이에요. 밤이 깊어갔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양념치킨 그릇이 비워질 때마다 할머니가 새로 튀겨주셨고 된장찌개는 계속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카운터에 둘러앉은 우리들,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진 이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소피가 노트북을 활짝 펼쳤습니다. 우리의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파리 법원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노이 한인회에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팩스 한 장이 전달됐는데 모든 것을 바꿔놓을 내용이었습니다. 르페브르 변호사님, 우리가 그를 찾았습니다. 히라야마의 전 비서였던 응우엔 씨가 입을 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응우엔 씨의 진술서를 읽어내려갔어요. 저는 95년부터 99년까지 히라야마 씨의 비서실에서 일했습니다. 그가 한국인들을 속이고 돈을 빼돌리는 과정을 모두 지켜봤어요. 처음엔 두려워서 2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응우엔 씨가 보내온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93년부터 99년까지 히라야마가 아시아 전역에서 벌인 사기 행각의 증거들이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그의 비밀 메모장이었습니다. 투자 유치 1단계 현지 로펌 선발, 2단계 취약업체 물색, 3단계 저금리 대출 제한. 순간 치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식당에서 들은 그 많은 이야기들, 무너진 꿈들이 떠올랐어요. 이 메모장 속 차가운 계획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였죠. 응우엔 씨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업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담보물을 강제로 처분했어요. 그리고 그 자금은 마카오를 거쳐 다시 파리로. 팩스 용지들이 계속해서 출력되었습니다. 위조된 계약서들, 허위 승인 도장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현재 제 의뢰인의 서류와 완벽히 일치하는 수법이었어요. 소피가 숨가쁘게 뛰어왔습니다. 엘리즈, 응우엔 씨가 화상통화를 요청했어요. 노트북 화면에 나타난 응우엔 씨는 60대로 보이는 베트남 여성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20년 동안 양심의 가책으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히라야마가 어떻게 경찰을 매수했는지, 피해자들을 어떻게 협박했는지. 화면 너머로 보여주신 서류들은 마치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97년 하노이 지점 설립 때부터 시작된 불법 자금 흐름도 매수된 공무원 명단까지. 이걸 법정에 제출하면 소피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망설였어요. 응우엔 씨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걱정 마세요. 그분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전 이미 충분히 오래 숨어 있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입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왔을 때 복도 창밖으로 파리의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진실은 20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베트남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로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도 재판을 하루 앞둔 저녁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최종 변론을 준비하다가 무작정 할머니 식당으로 향했어요. 이 시간에 할머니가 문을 닫으시다가 저를 보시고는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더 일찍 끓여놨을 텐데. 방금 청국장 끓이기 시작했어요. 식당은 이미 어두웠지만 주방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는데 문득 20년 전 이곳에서 첫사기를 당하신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97년부터 99년까지의 모든 증거, 응우엔 씨의 증언까지 다 확보했거든요. 할머니는 말없이 불 앞에 서 계셨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이 주방을 채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도 할머니가 청국장을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청국장이 맛있으려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콩을 삶는 정성, 띄우는 인내, 그리고 끓이는 용기. 정의도 그래요. 증거는 정성이고 20년을 기다린 건 인내였죠. 이제 남은 건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우리가 가게를 지키려고 얼마나 싸웠는지 알아요? 남편이 쓰러지고 은행에서 담보권 행사한다고 독촉할 때 매일 밤 이렇게 청국장을 끓이면서 버텼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처음엔 이 냄새가 원망스러웠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올 때마다 구석에서 끓이던. 근데 지금은 달라요. 변호사님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정의를 찾아주시려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청국장의 구수한 맛에서 할머니의 20년 세월이 느껴졌어요. 은행 공증서류와 담보 계약서들 사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내일 꼭 이겨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청국장이 끓어오를 때까지. 자정이 다 되어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베트남에서 온 팩스와 파리은행의 거래 내역, 97년도 대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왜 그토록 불안했는지. 이건 단순한 금융 사기 사건이 아니었어요. 20년간 한 끼 한 끼 청국장을 끓이며 버텨온 그분들의 인생이었던 거죠. 파리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 저는 그들의 청국장을 들고 법정에 설 것입니다. 재판 당일 파리지방법원 3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방청석에는 한인회 회원들과 피해자 가족들이 앉아 계셨어요. 히라야마 측은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법원 경위 재판부 입정하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 은행 거래 내역, 베트남에서 온 증거들. 6개월간 준비한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검찰 측 증거 제출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97년 말부터 99년 초까지의 파리 한인사회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IMF 위기 당시 교민들의 피해 상황, 가게를 잃은 사람들의 명단. 히라야마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은 아시아금융감독원의 특별조사 보고서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히라야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에 있습니다. 이 증거는 현 사건과 무관. 그때였습니다. 법정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섰어요. 응우엔 씨였습니다. 하노이에서 급히 날아온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5년간 히라야마의 비서실에서 모든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인들과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의 전 과정을 지켜봤어요.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응우엔 씨의 증언은 계속되었어요. 자금 세탁 과정, 피해자 협박 정황, 현지 경찰 매수 기록까지 2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이 휴정을 선언했을 때 히라야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르페브르 변호사,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의미요? 할머니의 청국장처럼. 정의도 끓어오르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재판이 재개되고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전액 배상을 명령합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분들이었어요. 20년 만에 마침내 그들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히라야마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더 이상 교만한 기운은 보이지 않았어요. 법원 앞 계단에서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가게로 가요. 오늘은 특별한 청국장을 끓였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의 청국장은 평소보다 더 구수했습니다. 정의의 맛이 이런 걸까요? 뜨겁고 구수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린 만큼 깊은 맛. 카운터에는 피해자분들과 한인회 회원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로서의 웃음이 피어났어요.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할머니 식당은 여전히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퇴근 후 카운터에 앉아 청국장찌개를 먹고 있었어요. 엘리즈, 이것 좀 보세요. 소피가 프랑스 일간지를 들고 왔습니다. 일면에는 히라야마의 다른 금융 사기 혐의들이 추가로 밝혀졌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우리가 길을 열어준 셈이네요. 할머니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오시며 말씀하셨어요. 법정 승리 이후 이곳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한인 사회가 다시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97년 금융위기 때 문을 닫았던 가게들이 하나둘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고 2세대 한인들의 새로운 도전도 이어졌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가시며 말씀하셨지만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것뿐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설거지할게요. 평소처럼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바쁜 변호사님이. 하지만 이제 이건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주방에서 일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렐리앙스 거리에는 젊은 교민이 운영하는 식품점이 새로 문을 열었고 그 옆으로 현대식 한식 카페도 생겼어요. 과거의 상처는 새로운 희망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현관 벨이 울리고 한인회 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파리 관광청 가이드북 최신판에 우리 거리가 작은 한국으로 소개된대요. 렐리앙스 거리가 파리의 새로운 한식 문화거리로 주목받고 있답니다. 할머니는 기쁜 듯 막걸리를 내오셨어요. 오늘은 다들 한 잔씩 하세요. 우리 동네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덕분에 이제 새로 가게 열겠다는 젊은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97년 이후 처음 보는 활기라네요. 카운터에는 이제 익숙한 얼굴들이 모였습니다. 소피, 피해자분들, 한인회 분들 모두가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엘리즈, 당신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프랑스인이지만 가장 한국 사람 같은 변호사. 누군가 농담을 던졌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에펠탑의 불빛 아래 렐리앙스 거리의 한식당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 오픈하는 식당도 가보실래요? 회장님이 제안하셨어요. 당연하죠. 이제 제가 이 동네 단골이잖아요. 할머니가 주방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김치 담그는 법도 배워보세요. 우리 엘리즈도 이제 알아야죠. 고무장갑을 끼고 김치 속을 버무리면서 생각했습니다. 파리의 변호사였던 제가 이제는 렐리앙스 거리의 가족이 되었네요. 정의를 찾아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는 몰랐답니다. 여러분, 파리의 작은 한국에서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났네요.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꿈을 이뤄가는 교민들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